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78번째 강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현대의 한국 불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현대라고 하는 것이 어느 시대냐 이렇게 생각하면은 또 거기에 사람마다 다 다르고, 해방 이후인 1945년을 그 기점으로 삼을 수도 있고, 또는 1961년 이후 박정희의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행되니까 그때부터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또 조금 늦게 잡아서 1980년대 이후를 현대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너무 우리가 그런 시대의 어떤 구분 같은 것을 가지고는 크게 신경을 쓰지 마시고, 현대라고 하는 그 시대 속에서 불교가 어떤 경랑을 헤치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이 현대 한국 불교에서 가장 치명적으로 우리들이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점은 뭐냐 하면은, 바로 1950년대 후반에서부터 60년대 초중반에 이르기까지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비구대처의 갈등이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좀 더 깊숙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가운데 하나고, 비구승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처성을 용납할 수가 없었을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양립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되는데, 이 싸움의 문제가 처음에는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념적인 문제를 가지고 부딪혔었는데, 조금 세월이 지나면서부터는 이것이 사찰을 차지하기 위한 재산권 다툼으로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비구승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 한국에 있는 모든 절들은 이른바 대처승들이 전부 장악하고 있었으니까요. 거기에서 몰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려면은. 그런데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재판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민사소송을 통해서 한국 불교의 정통은 비구승단인 조계종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계종단의 스님들만이 이 한국 불교의 사찰을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고, 지금 있는 사람들은 안 된다. 이렇게 갈등을 빚게 되니까, 현재 그곳을 점유하고 있었던 대처승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건 어불성설이거든요. 이게 여태까지 우리가 쭉 이 사찰을 관리하고 또 이 사찰을 지켜오다 중이었는데, 벼랑간 나타나서 저를 내놓으라고 하니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양 사이에 소송이 진행이 되는데, 소송을 하다가 보면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돈이 들어갈 때 사찰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양측이 전부 돈을 긁어 모을 수 있는 방법은 각급의 모든 사찰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파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절이 보유하고 있었던 수십만 수백만 평의 땅들을 전부 다 팔아가지고 그걸 소송 비용으로 다 댔던 거예요. 또 소송을 통해서 이긴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요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민사소송에서 이긴다고 할지라도 안 나가면 그만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폭력을 써가지고 그 절을 점거하는 수밖에는 대책이 없잖아요. 또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참 이 불교의 내분 문제는 골치 아픈 문제예요. 만약에 일반 사회에서 벌어지는 폭력 사태라든지 또는 배임이라든지 소송을 통한 그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라면 얼마든지 세속법으로 이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데, 스님들의 경우에는 이게 참 어려워요. 이걸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알 길이 없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거의 대부분 불교 안에다가 맡기는 정도의 일이었으니까 이것이 가장 비구대처 갈등의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불국사의 사리함 파손 사건입니다. 불국사를 점령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비구승과 또 대처승들 간의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그 사리함을 서로 차지하려고 밀고 당기고 하다가 그게 깨진 사건은 아주 정말 그 당시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이 문제를 1950년대 중반입니다. 이건 뭐 완전히 사회 문제가 됐으니까 그 당시에는 뭐 문화체육부도 없고 관광부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는 유일한 이제 소관이 문교부였는데 그때 문교부 장관이 동국대학 총장을 지냈던 이선근 박사였어요. 그래서 이선근 박사가 중재를 섰습니다. 양측의 입장에서 중재를 서서 그때 이제 그 이선근 박사 측에서 내놓은 중재안이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점유하고 있는 여러 개의 사찰 가운데에서 지금 당대만은 보장하자. 당대만은. 지금 현재 이분들이 몇십 년 전, 몇백 년 전부터 이 절을 운영 관리해온 그 공로도 인정을 해야 되니까 이분이 돌아가시면 그때는 비구승단에 인계를 하더라도 현재는 당대까지는 그냥 놔두자. 근데 지금 당장은 비구승들이 수행할 수 있는 데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양측이 협의를 해서 대한민국의 여러 절 가운데에서 뭐 이를테면은 33개 본사를 양도하든지 아니면 100여 개 정도의 절들을 양도를 해서 그 절에서 비구승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앞서 제시한 방법으로 하자. 그래서 이게 거의 어느 정도 타결이 될 것 같이 진행이 됐었는데 결국은 이것이 왜 해결이 되지 못했느냐 하면은 비구승들에게 이양할 절의 숫자 때문에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왜 내 절을 뺏으려고 그러냐. 남의 절을 내놓지 내 절은 내놓을 수 없다.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비구승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비구승들 입장에서 봐서는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그 약속이 파기된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다가 이 갈등에 또 하나 불을 붙인 사건이 생겼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그 전국의 이제 지방단체들을 순시하던 가운데 이분이 아마 그 관촉사, 이 논산에 있는 그 낙화암 있는 그 유서 깊은 절을 가셨던 모양이에요. 그래 갔는데 이분이 이제 절을 이렇게 쭉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그 관촉사의 큰 법당 뒤에 현수막이 아직 쓰이지 않고 걸려져 있는 곳에 천황폐하 만세라고 쓴 글이 있는 것을 봤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아주 극렬한 반일의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니까 정말 대로했어요. 그래서 주지를 불렀다가 실책을 하고 지금 도대체 해방되고 10년이 지난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 저것을 그대로 붙여놓으니까 당신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리고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대통령의 특별 유시를 내렸습니다. 그 특별 유시라는 게 뭐냐 하면 외색 승려는 절에서 물러나라 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각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두루뭉술한 발언인데 외색승려라고 하는 것을 비구승들의 입장에서는 대처승을 못 박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모든 대한민국의 사찰을 폭력으로 실력으로 점거하려고 나서게 되고 또 그 절을 지키고 있었던 스님들 입장으로 보면 나는 일본식으로 창씨 개명도 한 적이 없고
나는 단 한 번도 일본 유학도 간 적이 없고 나는 청정한 한국 불교 수행자의 면모로 살아왔으니까 나는 외색승려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 갈등이 오히려 더 심화되는 중대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우리가 이 모든 불교에 관련된 현대 불교의 시작은 비구대처의 이른바 갈등이라고 하는 것으로 점철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무엇을 천명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스님들이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속가의 법으로 따질 문제는 아니다. 이거는 불교의 율전에서 자기들끼리는 다툴 수 있을런지 몰라도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뭐라고 문제 삼을 수는 없다. 아무리 결혼한 스님이라고 할지라도 그 절에 찾아가는 신도가 있다면 그건 훌륭한 종교라고 말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1961년 박정희 그 당시의 재건회의 의장이 정식으로 대한민국을 쿠데타의 성공 이후에 접수하고 난 다음에 문화체육부라고 하는 것을 처음 만들어서 그 밑에다가 뭘 만들었느냐 하면 종무실이라고 하는 걸 두었어요. 그래서 그 종무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종교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면서 그때 박 대통령이 공시를 했어요. 뭐라고 공시를 했느냐 하면 현재 우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그런 종파라고 한다면 전부 다 우리가 불교의 종파로 인정하겠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서류를 다 갖추고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기 바란다. 자, 그러니까 이제 각 그 종단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자, 이것이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안 하다가는 혹시라도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될 수도 있고 또 하다가 보면 정부에 예속되어 버리는 그런 법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서로 눈치를 보다가 드디어 결국은 하는 수밖에 없겠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우선 비구승단은 조계종이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하고 또 대처계열은 태고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록을 하고 곧 이어서 천태종, 진각종 등 무려 20여 개가 넘는 많은 교파들이 성립이 되도록 된 것입니다. 이게 1962년에서부터 64년 사이에 벌어졌던 한국 불교의 일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겉으로는 적어도 불교계의 내부는 종식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국가에서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 가지고는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양측이 다 받아들이고 그대로 각자가 이제 이 도생하는 길을 찾았는데 이런 속에서 이 태고종단에서는 본산격으로 꼽히는 데가 순천에 있는 서남사라고 하는 절이고요. 또 서울에 있는 신촌의 봉원사 같은 절이 역시 이제 수도권에 있는 대표적인 본산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 두 본사를 통해서 각 말사들을 전부 통제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나중에는 1970년대 이후입니다만은 한국불교 종단협의회라고 하는 단체가 생겼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등록된 종단들의 대표자들이 모이는 그런 하나의 모임을 가지고 불교계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는 그 종단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 쾌거로서 그 일로서 보면은 우선 지금 현재는
파일의 재등 행렬 같은 것은 이 종단협의회에서 주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종파 간의 구분이 없어요. 뭐 조계종이 되었건 태고종이 되었건 천태종이 되었건 그거는 불교 이름 밑에서 하나의 멋있는 축제로서 승화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건 참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도 이런 불교의 모든 행사들이 결정되는 그런 단초가 되었다고 하는 점이 주목되는 점이고, 앞으로는 더욱더 이 문제를 저희들이 확대해서 잘 해석하는 일이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의 불교 내부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 때에 이제 그 세워졌던 법안 가운데 불교 재산관리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논리는 뭐냐면, 더 이상은 사찰을 스님들이 마음대로 팔거나 사거나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사찰은 스님들이 수행하는 곳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문화재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양측이 동시에 관리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한쪽에서만 이것을 일방적으로 파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걸 못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불교재산관리법이 발효되고 난 다음에 최근 한 20여 년 전까지만 해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불교재산관리법이 있었기 때문에 사찰을 운영하는 스님들은 정말 못 하나를 제대로 박지 못하고 문짝 하나를 뜯어 고치지 못해요. 문화재관리국의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이런 아주 불편하고 굉장히 잘못된, 또 제가 늘 강조하는 대로 국가 권력이 정부를 통제하는 그런 아주 기형적인 잘못을 범하고 있잖아요.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은 당연히 폐지가 됐습니다만은 우리 불교가 상당히 잘못된 관행을 낳게 되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되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1980년 이후에 현대 한국 불교가 추진해 온 사항으로는 뭘 들 수 있겠느냐. 저는 그 모든 80년대 이후의 한국 불교의 사찰이건 신행단체건 그 모든 불교 단체들이 표방한 것은 뭐냐면 불교 현대화입니다. 불교가 더 이상 깊은 산 속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불교는 이제 시중으로 내려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도 가장 중요한 도시의 중심부에 사찰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빽빽하게 들어선 아파트의 숲 속에서 사찰의 절만자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적어도 도시에서도 이제 깊은 산골짜기의 사찰을 찾아가지 않아도 법회를 볼 수 있고 부처님을 뵐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제 이런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생기게 되고, 또 이 불교 현대화의 여러 가지 움직임 가운데 저는 가장 주목할 만한 일을 일요법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 불교에는요, 일요법회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우리는 음력절후에 따라서 초하루니 보름이니 하는 것을 뭐 관음제일, 지장제일 이런 이름으로 불러서 그것으로 이제 한 달에 6번씩 법회를 보는 그런 관례가 있었는데, 요즘 사실은 이 음력절후를 쓰는 데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양력으로 되어 있는 모든 그 칼렌더에 음력의 중요한 날짜가 초하루 적어도 보름 정도는 표기를 해줬으면 좋은데 그것도 안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음력절후를 위주로 해서는 도저히 절의 법회를 운영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들어온 기독교를 이렇게 보니까 뭐 일요일마다 뭐 예배 본다 그러고 무슨 미사 본다 그러고, 아이고 이거 우리도
이걸 해야 되지 않겠나. 유일하게 주말에 노는 건데 싶어서 우리도 일요법회를 합니다. 이건 참 저희들이 서양 종교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그런 한국 불교 현대화의 한 방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그것 말고도 여러분 신문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계사에서 지난달부터 큰 법당에 법회 볼 때 걸상을 쭉 갖다 놓지 않았어요? 참 이 점은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법당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고 또 그곳에서는 결가부자나 반가부자 아니면 양반 자세를 하고 앉아 있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고 또 절을 올릴 때에도 신발을 신고 절을 올린다는 게 굉장히 불편하니까 이런 점도 다 고려가 된 것인데 실제로 이 일상적인 서구적인 생활에 익숙해진 젊은이들은 물론이고 특히 나이 든 분들은 관절에 통증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런 자세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법당이든지 가보면 제일 법당 뒤에 보면 걸상들을 쭉 놨더라고.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보면 노인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 모습들을 보는데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의미로 보면은 참 진작부터 해결했어야 될 문제 아닌가 하고 이 둘을 조화한 법당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그건 뭐냐면 불교방송국에 있는 법당인데 3층 법당인데 이 3층 법당은 들어가는 데까지는 신발 신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부처님 계시는 쪽을 향해서 반배 합장하고 꼭 부처님한테 3배 예배를 올리고 싶은 분은 거기서 신발을 벗고 한 단 위로 올라가서 거기서 선배를 올리고 내려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절충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참배 드릴 때는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듣거나 또는 여러 가지 다른 행사를 했을 때는 바로 그 밑에서 신발 신은 상태에서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시대에 80년대 이후에 우리 한국 불교의 중요한 변화사항은 뭐냐 하면은 불교 교양대학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어요. 대부분 2년제 혹은 길게는 4년제를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뭐 주말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은 평일에는 저녁 시간을 이용하고 또 주부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평일 사시 시간인 오전 11시라든지 오후 2시라든지 이런 때를 정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적절한 불교 강좌를 통해서 많은 이들을 모으게 되는데 지금 이것의 대표적인 선구자로서 자리매김한 단체가 여러 군데 있는데 우선은 지금 남산에 있는 대원정사라고 하는데 이제 그 불교방송을 사장을 지내셨던 장상문 사장이 이제 만들었던 그 대원정사의 화요법회, 목요법회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단초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세운상가 옆에 있었던 풍전 호텔에서 삼보법회라고 하는 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 나오셨던 법사님들 제가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나오신 분들 가운데에서 탄허 스님이라든지 지관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등단을 하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불교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 또 잠실에 있는 불광법회는 이들보다는 훨씬 뒤의 것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굉장히 도심의 법회로서는 성공한 케이스 가운데 하나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교양대학들을 통해서 불교의 대중화 그리고 불교의 지성화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국에 있는 불교 교양대학의 숫자가 제가 2010년에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210군데 정도 됐어요. 이 210군데에서 많은 형태의 불교 교양대학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배출한 졸업생의 숫자를 1년에 100명씩만 잡아도 그 숫자는 어마어마해요. 이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대 불교를 배신하지는 않을 분들이에요. 독실한 불교 신자가 못 되었을 망정 적어도 불교에 대한 우호적인 생각은 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런 일들이 불교 교양대학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국 불교 현대화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우리말 불교 성전의 출간입니다. 우리말 불교 성전, 이거를 최초로 펴낸 이는 법정 스님이었습니다. 참 그분은 불교 현대화의 1등 공신이라고 봐도 조금도 지나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그 불교 성전을 무에서 유를 창조한 작업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8만 대장경을 어떻게 간추리면 좋겠습니까? 적절하게 안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보통의 불교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안 되는 일입니다. 스님처럼 이렇게 박학하고 말 그대로 오랫동안 중노릇하면서 쌓아왔던 노하우가 이걸 가능하게 했던 거고, 그걸 또 현대적인 관점에서 이해시켜야 되니까 참 이분의 그 공로는 매우 지대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직후에 있었던 불교 방송, 그리고 불교 방송국의 개국, 불교 방송국과 불교 TV라고 부르는 이 두 매체는 사실은 저희들이 초파일을 저희들이 공휴일로 지정한 것도 굉장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바로 이 두 방송국이 생긴 일입니다. 적어도 불교자가 붙은 방송과 불교자가 붙은 텔레비전, 이렇게 둘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젊었을 때처럼 불교 공부를 할 때가 마땅치 않다는 말은 그건 지금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불교 방송도 안 들으시고 불교 텔레비전도 안 보시는 분이 하는 소리지,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불교를 친숙하게 볼 수 있으니까 불교 대중화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 그 이상의 공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점이 결국은 우리 한국의 불교가 현대화를 도모했던 하나의 중요한 흔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저희들은 불교 현대화 속에서 이루어야 할 여러 가지의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는 의례의 한글화입니다. 사실 의례가 한글화되기 위해서는 한문으로 되어 있는 글자를 한글로 발음한다고 해서 그게 한글화가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한글로 발음함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더 모르게 될 수도 있잖아요. 더더군다나 모든 불교의 경전 가운데에서 다란이 위주로 되어 있는 경전들을 어떻게 우리가 번역할 거냐, 뜻으로 번역할 거냐 아니면 음으로 번역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뜻으로 번역한다고 하는 것은 다란이의 품고 있는 뜻에는 위배되는 거예요. 이걸 뜻으로 해석하게 되면 이미 그 다란이의 공덕은 사라진다는 것이 진언을 중요시하는 종파에서는 주장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글을 어떻게 하느냐. 우선 저는 이 한글의 의례화에서 제일 먼저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것은 장례 의례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한문 의식과 주례들을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이 저희가 49제에 참여를 해보면은 지금 도대체 이게 뭘 하는 의식인지 알 길이 없어요.
뭐 그래도 다행히 스님들이 이렇게 한두 마디 지금은 뭐 하는 중입니다. 지금은 시식 중이고 지금은 망자를 모셔서 어떻게 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뭐 이해를 하겠는데 아무것도 모를 소리만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냥 의도하지 않은 채로 졸리운 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한글화가 급선무라고 하는 생각을 저희들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심 포교당이 가지고 있는 기능의 변화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절에 간다고 하는 것이 절에서 법회를 보는 일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절에서 사회 봉사활동을 하는 일은 어떤 쪽으로 해야 되느냐, 또 가난하고 빈곤한 이웃을 돕는 일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은 서양 종교에 비해 봤을 때 현저하게 떨어지는 우리의 사회사업 교육을 좀 더 확고하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완전히 자리 잡게 하는 것이 한국 불교 현대화의 마지막 이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현대의 한국 불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